단정히 정좌를 한 항현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동파를 대신해 다시 간청했다. 좌부승제 영감기업선 조정공무 쓰고자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방바닥만 쳐다보며 혼잣말을 읊조렸다. 조정공무라. 동파 그놈이 조정공무로 사인검을 내어달라. 아버지인 온철호는 한 호흡 뜸을 들이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따라오너라. 예, 항현이 따라 일어서 온철호의 뒤를 따랐다. 철호는 뒤를 따르는 아들을 보지 않고 그저 넋두리처럼 좁은 말을 뿌렸다. 조정의 공무. 나라의 부름에 부족함 없이 쓰여야 하겠으나 사인검을 쓸 때는 부디 내 양심에 비춰 한 번 더 생각한 후 사용하거라. 항현이 앞서 걷고 있는 아버지 철호의 등을 쳐다보았다. 나라의 명이라 해서 언제나 오를 수는 없는 것이란다. 너의 판단이 양심이 시키질 않는다면 항현의 눈이 순간 꿈틀 움직였다. 그건 나쁜 일이다. 그때는 써서는 안 된다. 허나 소자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나라의 명을 받드는 것이 순리가 아닐런지요. 항현의 공손한 말에 철호는 아들을 뒤돌아보며 말했다. 네 너를 그리 가르치지 않았으니 내가 가르친 너 자신을 믿거라. 너를 내가 그리 가르치지 않았다. 항현은 자신을 매개로 당신을 은근히 뽐내는 아버지 철호를 웃으며 쳐다보았다. 곧 미소를 거두고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르치신 대로만 행하여 옳은 일만을 행하겠습니다. 훌. 철호는 말없이 앞으로 돌아서 아들의 대답에 맞장구 치진 않았지만 기분 좋은 콧바람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철로 된 소나무 같은 아들을 거느린 미소 띤 아버지는 곧 자신의 집 뒤뜰에 숨겨놓은 듯이 서 있는 작은 사당을 찾아갔다. 작은 당집이 낙엽과 먼지에 묻혀 마치 오래된 무덤처럼 보였는데 문을 잠근 자물쇠만큼은 작은 서책만 했다. 긴장한 듯 작은 신음소리 하나 안 내는 철호가 옆에 나뭇가지에 꿰어있는 열쇠에 손을 뻗었다. 우직 뚝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열쇠를 땅에 떨궜다. 철호는 땅에 열쇠를 한참 바라보았다. 천천히 허리를 숙여 열쇠를 줍더니 바로 당집의 자물쇠를 열었다. 철컹 당집 안에는 검한 자루가 금줄에 묶여 사선으로 놓여 있었다. 철호는 금줄을 천천히 걷어내며 칼을 쥐더니 노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칼이란 흉기이니 그 존재만으로 그저 흉할 뿐이다. 항현이 뒤에서 약간 딱한 눈으로 칼과 아버지를 동시에 보았다. 칼이란 흉기이니 그 존재만으로 그저 흉할 뿐이다. 작은 먼지투성이에 당집이 쩌렁쩌렁 울렸다. 칼이란 흉기이니 그 존재만으로 그저 흉할 뿐이다. 항현에게는 칼이 키잉거리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3번을 크게 외쳐 칼을 단도리한 철호는 칼을 한 손으로 잡아 항현에게 내밀었다. 항현이 2손으로 칼을 받아 들었다. 철호가 칼을 넘겨주기 직전 다시 칼을 꽉 잡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너를 쓰는 조정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말거라. 손을 놓아 사인검을 넘겨준 철호는 항현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슬픈 눈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한 아버지의 눈과 마지막에 내린 충고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마음을 놓지 말라. 조정해. 항현은 사인검을 띠돈에 엮어 어깨에 메고는 골로 돌아갔다. 가는 중에 아버지 철호의 충고를 계속 생각했지만 이를 겪지 않고는 답이 나질 않을 일이라 결론을 내렸다. 그래, 아무 정보 없이 그냥 고민하는 것은 잡념에 불과하다. 아버지의 눈치로는 더는 말해주실 것 같지 않으니 결국 겪고 당하며 생각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저 상식을 잊지 말고 정도를 따라. 상식적 결론을 내리는 중에 발걸음이 벌써 골에 도착했다. 골문 앞에 박동파가 서 있었는데 다른 이들이 그 옆에 여럿 서 있었다. 뒤쪽에는 병졸들이 말고삐를 쥐고 있었다. 왔는가? 그래 그럼 같은 동행분들과 인사 나누시게. 오낭현이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짐승 가죽 옷을 몸에 두른 사내가 노성을 뱉었다. 이보시게, 광원이 따라가면 난 이만 가보겠네. 떠렁떠렁한 소리가 향한 곳은 오낭현이 아니라 그들은 한데 모은 것이 분명한 박동파를 향한 것이었다. 이 사람 참 내가 자네에게 해댈 사람을 같이 하게 하겠나? 이 사람이라면 괜찮으니. 아무리 무관이라도 관원이라면 무과실을 보아 선발되었을 테고 유학에 가르침이 없는 자가 아닐 터 그런 자가 불도나 무속을 받아들이겠는가? 괜히 나라에 책 잡힐 일,
하고 싶지 않으니 나는 선택했네. 말을 듣고는 항현도 대충 짐작이 갔다. 항현의 짐작을 박동파의 변명이 확인해 주었다. 여기 이 사람도 기묘술에 능통한 난임자일세. 자네처럼 숨기고 있을 뿐이야. 자네보다 도리어 더 안 좋지. 기회를 숨기고 벼슬까지 하고 있으니 말일세. 허허. 항현이 함부로 말을 섞진 않았으나 눈살을 찌푸리는 것으로 불쾌감을 대신했다. 박동파는 그런 항현을 아랑곳 않았고 그러자 되려 가죽옷의 사내도 미안한 겸연쩍음에 눈을 찌푸리며 입을 다물었다. 보시게. 온사용 벼슬의 이름. 이쪽은 강혁춘이라고 산을 요 삼아 구름을 입을 삼아 유랑을 업으로 사는 내 친구일세. 불교와 도학에 통하여 그 차원의 기에 묘수를 쓰는 사람이지. 박동파가 혁춘에게 항현을 소개해 주었다. 이 친구의 가문은 자네보다는 세상 사는 눈이 좀 있지. 자연무 속에 기회를 익혔으나 벼슬길만 못하는 걸 깨닫고는 익히되 감추고 조정에 출사한 현자이지. 항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동파를 쳐다보자 동파는 괜찮다는 듯 눈웃음을 띄우고 손을 들어 손목을 위아래로 까닥댔다. 오낭현이라 하네. 도총부의 충찬이의 사용벼슬을 하며 직급은 효력부이지 인사하시게. 항현은 동파를 째려보며 혁춘에게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습니다. 충찬이의 부이 오낭현이라 합니다. 말을 막 해서 미안하게 됐네. 나 강혁춘이란 사람일세. 만나 반갑구먼.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여인을 동파는 이어서 소개했다. 이 사람은 세탄일세. 놀세탄이. 새를 부리기도 하고 새의 영혼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보다 대단한 것은 남방성수인 봉황불새와 접응을 하는 영란이란 것이지. 인사하시게. 동파의 머리말에 이어 여인이 직접 자신의 소개를 이어갔다. 소인 해수빈이라 합니다. 세상 어지럽히는 재주가 있어 숨어 살았사오나 나라가 쓸 일이 있다 하여 불러주시어 일이 나왔습니다. 모쪼록 책하지 마시오소서 나으리. 혁춘, 동파와 실갱이를 하느라 옆에 선 일을 신경 못 썼는데 곱다. 마치 이슬을 머금은 고운 난초가 진시의 끝 이제 힘을 받는 어린 햇살에 물을 떨어내는 형상이랄까. 아니면 붉은 매화가 하얀 눈을 머금으면 이런 붉은 뺨이 될까. 아니면 아니올시다. 이쪽이야말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충찬이 소속 효력부의 오낭현이라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수빈 아가씨. 정신을 퍼뜩 차린 항현이 여인의 고운 자태에 말을 더듬으며 겨우 인사를 받았다. 그 뒤에서 동파가 짓궂은 미소를 씌었다. 자, 이제 점심때니 말을 알차게 몰면 해질려.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할게야. 바로 출발하시게. 예? 오늘 내로 도착하란 말입니까? 항현의 말에 동파는 웃으며 답을 했다. 미안하이. 내 이제 말해줌세. 수원부에 호환이 생겼는데 그 정황이 아주 요상하여 그러네. 시신을 직접 검시해야 하는데 음양묘술에 능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여 지금 검시를 미루고 있다 하니 길을 좀 재촉해 주시게. 저는 괜찮사오나. 가세. 관한 친구? 말로 내쳐달리면 수원이야 하루거리지. 항현의 생각에는 자신은 무관이니 기승술이 좋거나 다른 둘은 어찌할까 걱정하며 말끝을 흐렸는데 도리어 둘이 먼저 말에 올라 길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동파가 어이없어하는 항현의 뒤통수에 대고 놀리는 두루 말을 던졌다. 저 둘은 이런 유망지사를 몇 번 다뤄본 자들이니 자네가 어서 따라가야 할 걸세. 무관이 아닌 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지. 어서 따라가시게. 오낭현이 벌건 얼굴로 서둘러 말을 몰아 앞서 간두를 따라갔다. 먼저 출발한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때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호랑이가 사람을 덮친 일이라면 중앙오의부의 말미에 장교인 내가 왜 가는 건가? 귀신이 나와 사람이 홀렸다면 모르되 이미 사달이 난 후라면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현은 북문으로 나와 한성 성벽을 따라 남으로 방향을 잡은 셋은 그 길로 수원 도읍으로 내쳐 달렸다.